NHL에서는 캘거리 플레임스가 7연승의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의 라이벌 뉴욕 레인저스와 피츠버그 펭귄스의 대결은 어땠을까요?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캐나다 남자 대표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KHL은 올 시즌 정규리그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플레이오프 대진표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99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대학부에서는 고려대가 광운대와 한양대를 연파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 넷 131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 넷 131회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월요일 오후 지금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이연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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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참 아이스하키 소식으로 요즘 뜨거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보도도 많이 나오고, 네,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고요. 뭔가 좀 한가할 줄 알았는데 별로 한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지금 130일의 내용 구성만 봐도 굉장히 다룰 게 많은데요. 일단 뭐 다 NHL, KHL이니까 네. 예, 그쪽은 지금 한창 시즌 중이니까 네. 예, 이야기거리가 많은 게 당연하죠. 거기에 또 그렇죠. 올림픽 앞두고 국가대표 얘기에 동계체전도 직접 발로 뛰고 있고. 그 우리나라 같은 바쁩니다.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없으니까 네. 예, 쓸데기 없이 막 예, 이상한 소리들만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도 시즌 중이었으면은 예, 좀 더 아이스하키 경기 내용들로 더 채워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뭐 여러 매체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저희도 거기에 같이 묻어서 뭔가 얘기를 하기에는 저희가 깜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나중에 좀 더 내용이 나오면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숙 기자님도 계속 하키 보시느라 바쁘시죠? 예, 요즘에 또 경기가 좀 국제전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NHL이나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기는 많은 것 같네요. 오늘 또 KHL 소식을 준비해 오셨던데 이따가 또 주목이 됩니다. 130일에 댓글이 또 많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까요? 팟빵 댓글인데요. 먼저 SY더맨님, 지난 130회에 또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플라이카미님 댓글 보겠습니다. 선물 잘 받았습니다. 키링만 받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박스가 와서 뭐지? 안양할라 챔피언 티셔츠랑 시계까지 넣어주시다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선물 수령 인증샷까지 첨부해 주셨습니다. 많은 걸 보내드렸군요. 예, 멀리서 오셨으니까 예, 뭐 주섬주섬 담았습니다. 안양할라 팬이신데 네,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네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쇼온초이님도 인증샷을 남겨주셨는데, 와, 조금 다른 인증샷이긴 해요. 성격이 다른 인증인데, 캐나다의 평창 로스터와 소치 로스터를 비교해봤더니 많이 우울해졌네요. 캐나다 로스터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이프가 준 선물 덕분에 기분이 바로 풀렸습니다. 선물 인증샷입니다. 크크크크. 사진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NHL 윈터 클래식 후드티도 있고, 얼마 전에 아빠 되셨는데 베가스 골든 나이츠 관련해서 아기 옷이 또 이렇게 나오는군요. 아내분이 이런 선물을? 대단한데요? 예, 샵 가시면 NHL 그 공식 샵 쪽 가시면은 애기용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울했던 기분이 싹 바로 풀리는 그런 선물.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쇼온초이님의 인증샷까지 또 받고요. 피노 14님입니다. 지난 2번의 방송을 통해 미래 NHL 루키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대회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최근 NHL 순위를 보니까 동부 메트로폴리탄, 아틀란틱 디비전 간의 그 성적차가 너무 크더군요. 강팀이 많은 디비전에 속한 팀들은 좀 불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시즌 동안에 다른 지구팀과 겨루는 경기 수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하셨네요. 그래요. 이게 항상 NHL 순위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뭐 누구는 너무 좀 잘하는 팀들 몰려있고 누구는 너무 좀 약한 것 같은데 플레이오프 나가는 숫자는 똑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번
이제 2013년에 이 디비전이 개편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디비전 개편은 사실 이제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가게 되는 이런 포맷 같은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무조건 세 팀씩 이제 보낸다 이거 자체가 사실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틀랜틱에 플레이오프 나갈 자격이 있는 팀 두 팀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템파베이랑 보스턴밖에 없어요. 네. 예, 토론토까지 넣어주면 예, 거기까지는 가능하다고 봐도 토론토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부진에 빠져 있고요. 경기력이 너무 들쭉날쭉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고 스케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올해 스케줄이 어떻게 짜였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애틀랜틱과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이 각각 동일한 팀 8팀씩이기 때문에 이제 스케줄을 짜는 게 똑같습니다. 방식이. 예. 어떻게 짜지냐면 같은 디비전끼리는 4경기씩 이제 경기가 치러지고 네. 그다음에 같은 컨퍼런스인데 다른 디비전 예. 팀들과는 3경기씩 치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컨퍼런스 팀, 이제 다른 지구에 있는 팀과 예. 같은 경우는 그냥 서부 지구에 있는 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팀들과는 2경기씩 대결을 하게 돼서 총 82경기 이 스케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예.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팀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6개의 상대랑 붙잖아요. 예. 왜냐면 자기를 빼야 되니까. 근데 네 팀과는 4경기를 하고요. 2팀과는 5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26경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같은 지구지만 다른 디비전에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게임 합니다. 그러니까 퍼시픽 디비전 팀과는 3게임씩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4경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거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구 팀, 동부지구 팀. 그렇죠. 동부지구 팀과는 2게임씩 하기 때문에 32경기 이제 다 더하시면 82경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퍼시픽도 어떻게 보면 동부지구랑 비슷할 것 같은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6팀과 4경기씩 하는 일정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한 팀과는 5경기를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 한 팀이 누가 되느냐도 변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는 이제 뭐 팀마다 다른 사정인 거고. 네. 그래서 여기서 같은 디비전에서 29경기가 나옵니다. 제일 많이 치르게 돼요. 그 다음에 같은 지구인데 다른 디비전, 그러니까 센트럴 디비전 팀과의 대결이죠.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3게임입니다. 예. 그래서 3 곱하기 7하면 21경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총 이제 50경기를 같은 지구에서 치르게 되는 거고요. 다른 지구, 이제 동부지구와의 경기는 마찬가지로 2게임입니다. 예. 그래서 32경기가 나와서 82경기 이렇게 스케줄이 정리가 돼요. 꽤 복잡하네요. 어떤 컨퍼런스냐, 어떤 디비전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건데, 이거 빨리 저기 센트럴 디비전에도 한 팀 생겨서 숫자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 사단이 난 게 지금 다 사실 두 지구가 팀이 균등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인데 지금 뭐 시애틀에 무슨 또 새로운 팀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빠르게 한 팀 더 생겨서 저는 동서부 16팀씩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야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일단 됐고요. 피넛 14님도 지난 130회에 만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쇼온초이님 댓글로 또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 또 다른 댓글을 주셨군요. 여자 대표팀 남북 단일팀이라니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실업팀 하나 없는 환경에서 세라 머라이 감독님과 피나게 연습해서 손발 맞춰놓은 대표팀이 아니던가요? 물론 이런 상황 모르니까 단일팀 얘기 나왔겠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 아니었나요? 그동안 고생한 여국대 선수 한 명 한 명 모두 올림픽에 뛰어야 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링크를 하나 걸어주신 게 청와대의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그 단일팀 반대 청원 페이지예요. 여기 또 링크까지 걸어주셨습니다. 예, 들어가 보니까 지금 한 3,800여 분 정도가 청원에 참가를 하셨네요. 네. 그 스튜디오 도착하기 전에 링크 확인했을 때 한 3,300대였는데 1시간 만에 500명이 늘어났네요. 지금 이게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긴 합니다. 이 뉴스가. 여자 대표팀이 미국 전지훈련 마치고 돌아왔는데 날벼락을 맞은 격이 돼버렸어요. 일단 오는 20일이죠. 1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에서 IOC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여론은 이렇습니다. 뭐 누가 봐도 이걸 찬성하는 아이스하키 팬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또 일반 아이스하키 팬분들이 아닌 네. 일반 또 스포츠 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표출되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네. 예. 뭐 그런 분들의 또 목소리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토론을 하고 예. 그런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생략된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뭐 일단 또 지켜봐야죠. 뭐 아직 뭐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 그다음 협회의 입장은 이렇다, 그리고 선수들의 입장은 이렇다. 뭐 각각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나 의견들이 어떠한지 뭐 모아져서 이렇게 정리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쪽에 바이킹님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자하키 단일팀 무리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무지 납니다. 위정자들이 이렇게 대다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을 보니 답답해 어디 재소라도 해야 이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일단 뭐 오늘 보도까지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뭐 우리나라 여자 선수단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런 논란 자체가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는 아니 지금 훈련과 대회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왕 단일팀 만들 거면 예, 저 위에서부터 같이 만들면 어떨까? 예. 위라면 어딜 얘기하는 저 거죠? 조직위도 저기 북한 분들 데려다가 조직위 구성하고요. 위에서부터? 네. 뭐 위에서 조직이 단일화? 네. 위에 또 일 저기 안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예. 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전반적으로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런 단일팀 논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번개불을 콩고 먹듯이 바바박 할 게 아니라 정말 갑자기 긴 시간을 가지고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한 4년 전부터 뭐 아예 선수 선발부터 처음부터 뭐 전부 로스터를 다 고려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이었다면은 그나마 좀 이해할 여지가 생기겠죠.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은 단일팀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4년 전부터 아예 폼이 되기 전 대표팀이 이제 형태 갖춰지기 전부터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문제의 여지가 좀 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그런 방법이라면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하고 했었다면은 뭐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게 안 됐다라는 게 뭐 이번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그 생각을 했다면은 이번 정권이 들어서기에 늦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고려가 됐으면 안 됐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던진다라는 생각을 전 많이 받았어요. 네. 생각들이야 다 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다르다는 게 문제인 거고. 야, 뭐 물론 뭐 국가적 평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걸 논의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청와대 청원 페이지 글에도 써 있는 게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으나 좋으나 지금은 아니다. 이 부분에 좀 많이 공감이 되네요. 자, 20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어떤 네. 결과나. 기를 모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네. 나중에 나와서 결과나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그들의 입장이 바뀌거나 뭐 이럴 건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뭐 자기들 맘대로 할 거면은 어떻게까지 어느 정도까지 해놓나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림픽 20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댓글로 보겠습니다. 하리모토님이 댓글을 주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인사로 출발을 해주셨네요. 다다음 주에 베가스 출장이 있어서 블루재킷 경기 예매했습니다. 부럽습니다. 일단 베가스를 세컨드 팀으로 정하셨네요. 나름대로 베가스가 이기고 저의 퍼스트 팀인 시카고에서 활약한 파나린이 포인트를 기록했으면 합니다. 하셨어요. 또 다른 경기 포인트 지적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알로에츠님이 또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콜럼버스의 첫 베가스 원정이래요.
베가스는 모르겠는데 몬트리올은 경기 전 선수들 워밍업 하던 퍽을 35불에 팝니다 하셨고요. 만약에 퍽을 그렇게 판다면 좋은 기념품이 될 법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네요. 베가스 출장을 가시는군요. 이현숙 기자님은 베가스하고 블루제키츠 경기의 관전 포인트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 두 팀 다 상당히 강팀이기 때문에 볼거리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홈에서의 성적을 콜럼버스를 상대로도 이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팀 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팀 컬러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하면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경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콜럼버스는 좀 올 시즌 지금 또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물러서면은 이제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캐롤라이나 지금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콜럼버스도 상당히 이번 경기 전력을 다해서 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케줄 살펴보니까 베이거스가 원정 4연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경기네요. 콜럼버스전이.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홈에서 또 기를 다시 받을지 좀 이거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리모토님에 이어서 또 한 분 계십니다. 출장 가셔서 직관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 문백님 댓글입니다. 저 말고도 출장 가셔서 직관 가시는 분이 계시네요. 흐흐. 저도 2월 1일에 레인저스와 메이플립스 예매했습니다. 흐흐. 시카고 경기면 좋겠지만 두 팀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퍼스트 팀이 시카고인 것 같죠? 일정 조절해서 월요일 밤에 하키하고 다음날 아침에 출국하고 일 보다가 목요일에 NHL 직관하고 1월 마지막 주가 너무 기다려지신대요. 하키의 일정을 맞추냐면서 이럴 거면 하키랑 살라고 하는 와이프한테는 조금 미안하긴 한데 무튼 첫 NHL 직관이고 좋은 팀들의 시합이니 기대가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어요. 그리고 알로이츠님이 또 답글 달아주셨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멋진 경험이 되실 겁니다. 즐겁게 즐기세요 하셨어요. 그러면서 경기장 반입 금지 조항이 깐깐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알아보시라고 또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일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봐도 되게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네요. 1월 마지막 주. 반입 금지 이런 거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KBO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이제 반입 조항이 깐깐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만 보셔도 이제 NHL이나 뭐 이런 북미 쪽은 더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숙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장 재밌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봅니다. 전영모님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2월 15일 강릉하키센터 체코전 직관합니다. 올림픽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 첫 경기 직관을 계획하고 계시군요. 체코, 스위스, 캐나다 팀의 장단점, 선수 구성 등 전력 분석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바이킹님이 답글을 주셨는데 캐나다 대표팀 명단 나온 것을 보고 인상 깊었던 것은 선수 발표 1년 전 목 부상을 입고 돌아온 워스텍 올스키. 부상 장면 아찔했는데 잘 회복하고 선발돼 다행입니다 라고 답글 주셨네요. 캐나다 대표팀의 명단이 지난주에 발표됐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있기도 한 캐나다,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손상호 기자가 오랜만에 비하인드넷에 출격을 지금 예정하고 계신데 바로 캐나다 대표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캐나다 팀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체코랑 스위스는 아직 명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명단 나오면 저희가 또 한번 할애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근데 올림픽 프리뷰를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그 부분을 충분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프리뷰가 있을 건데 특히 우리 조에 있는 팀들은 더 집중해서 네. 프리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정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로이치님 댓글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따뜻하네요. 따뜻해졌나 보네요. 우선 지난주 얘기 이어지는군요. 헵스의 최고의 적은 보스턴입니다. 기자들의 평으론 MLB의 양키스 레드삭스, NBA의 셀틱스 레이커스, NFL의 패커스 베어스, 최악의 관계라면 하키는 헵스와 브루인스라 하더군요. 이 관계가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많이 만난 팀이고 차라는 패치오리티를 죽일 뻔했으며 이 도시의 바나나 또는 관중들은 브루인스 굿즈를 입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왜 메이플립스가 더 싫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립스랑은 79년 이후에 프로배에서 만난 적도 없고 그들의 마지막 우승 당시 팀은 6개뿐이었습니다
없으며 라저스 그룹을 필두로 한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지원이 있어도 성적 그 정도밖에 못 내는 팀은 그저 아오 아닌 듯합니다. 근데 올해 껴주지도 않아요. 잘하잖아요. 아우로 반중. 예. 예. 껴주지도 않아요. 올해 비교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댓글 이어서 볼게요. 이곳 맥도널드에서 매년 선수가 고안한 메뉴를 시즌 메뉴로 출시하는데 그때 광고 맥스와 차라로 찍기도 했죠. 그 광고 그때 기억납니다. 2주간 3번 붙는데 전승 못하면 풀업을 못 가니 제발 탱킹했으면 하네요. 여전히 그 단장과 감독에 대한 반감을 표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이킹님께서는 발끈하지 않으시길 토론토 팬이신 바이킹님께도 한 말씀 주셨어요. 2-3년 내에 우승의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토론토는 이제 이거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투자의 성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작년부터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뭐 앞서는 뭐 갈 팀 몇 팀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토론토까지는 포함이 되고 이 팀 플레이오프 가기만 하면 또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는 팀으로 올해는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큰 팀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론토와 몬트리올은 좀 상반된 길을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킹님이 반응을 주셨네요. 셀캡으로 내년이 우승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우승각은 아직 멀었어요. 라저스 그룹도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서 어서 암흑기를 마감해야 하는데 글쎄요입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다음 댓글에 나노 부상 최악은 다행히 모면한 것 같아서 회유하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알로에치님도 안타까움을 표해 주셨네요. 평판이 좋은 선수라고. 이런 선수였군요. 그리고 패치오리티와 피에르 릭디보아 플러스 픽 한 장 루머가 돈다고 저 같으면 댓글 마무리됐네요. 저 같으면 트레이드 안 합니다. 음. 이 트레이드는 사실 콜럼버스가 이득 볼 게 하나도 없는 트레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드 하지 않고요. 게다가 패치오리티 선수의 득점력을 생각을 하고 트레이드 카드를 낼 수는 있지만 별로 고프지는 않은. 왜 그러냐면은 파나린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게임 브레이킹 스코어가 그렇게 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요 트레이드는 뭐 이런 루머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케켈레이넨 단장이 이거를 허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현지의 물론 뭐 몬트리올 이렇게 데려오면 진짜 엄청난 이득인 건 맞습니다. 현지의 루머를 또 전해주셨네요. 이거 보세요. 지금도 프렌치 케네디 DN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에 집착을 한다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팀이. 피에르 르크 드보아 이 선수도 이름부터 딱 나오잖아. 딱 갑자기 또 불똥이 거기로 튀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이제 청산을 해야 돼요. 몬트리올이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로이츠님의 댓글이었고요. 다음 덩크지조님 댓글 있습니다. 선물을 잘 받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업무가 너무 바빠서 하키 경기를 제대로 못 봤네요 하셨고요. 저도 손 기자님급의 저주가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제가 칭찬하니 캐롤라이나, 에드먼턴, 뉴저지 다 연패에 빠졌네요. 지난주에 캐롤라이나 주목한다고 하셨고 에드먼턴도 껴있고 다 안 좋네요 지금. 손상호 기자님이 빨리 좀 까주셔야 되지 않을까.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오늘 손상호 기자님 출연합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봄맘님 댓글 볼게요. 봄맘님도 선물 잘 받으셨군요. 엄청 푸짐하게 왔어요. 5주년 기념퍽, 안양알라 열쇠고리, 오션월드 2매. 봄맘님의 선물이 뭔지 공개를 안 했었는데 랜덤이었죠. 보시고 확인하시라 했는데 푸짐하게 왔다고 합니다. 인증샷을 찍기는 했는데 제 손이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올려야 하나 무지 고민 중입니다. 이벤트 당첨됐을 때 관심도 없던 애들과 웬수덩이는 누굴까요? 퍽을 보더니 되게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뭐 하는 물건이냐고 묻길래 아이스하키 공이라고 했더니 바로 빗자루 들고 하키놀이를. 근데 퍽이 은근 무겁더라고요 하셨고요. 마룻바닥에서 잘 안 나가요 하셨네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온더스포츠 화이팅입니다 하셨네요. 그냥 아이스하키 공이라고 아주 그냥 쉽게 설명 잘 해주셨네요. 그리고 질문이 있군요. 일명 체킹라인이라고 불리는 3-4라인 한 라인으로 구성되는 3명이 합쳐서 어느 정도 포인트를 올려야 잘했다고 판단하는지요? 하셨습니다. 1-2라인하고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포인트를 올리는 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체킹라인 선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뒤에 이제 후속으로 달아주신 말씀이 1, 2라인이 쉴 동안 버텨주는 요거는 지금 NHL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말이라고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념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뭐 물론 지금 좀 뭐 낮은 레벨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팀 운영하는 팀도 있지만 지금 NHL 레벨에서는 사실 이게 아닌 부분을 좀 이제 처음에 짚어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세 명이 포인트를 얼마 올리는 게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체킹 라인의 역할은 상대들을 얼마나 또 잘 막아내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게 이제 가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 NHL 같은 경우에는 1, 2라인의 득점을 포함해서 3개 라인 정도는 어느 정도 균일한 득점이 나와야 된다. 최근 또 그런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은 좀 체킹 라인, 수비 라인 이런 라인은 좀 하나인 팀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격의 주축을 담당하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수비력이 상당히 뛰어난 이런 뭐 선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제 이게 좀 희석이 된 좀 체킹 라인이라는 개념이 많이 좀 희석이 된 또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장 뭐 좋은 예시 드리면 뭐 베이거스 골든 라이츠 같은 경우에는 1라인부터 4라인이 모두 이제 체킹 라인 역할까지도 수행이 가능한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선수들이 득점을 못하냐? 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또 득점을 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투웨이 플레이어라고 그러죠. 공격이나 수비가 모두 잘하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다 이상이 되는 이런 선수들로 좀 팀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뭐 질문하신 답변이랑은 약간 좀 다른 답변을 드리긴 합니다만 포인트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다른 요소도 많이 좀 고려가 되는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3, 4라인의 역할과 어떤 비중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요즘 하키 보면 3, 4라인이 잘해야 경기를 이기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네. 확실한 차이가 나면 더 쉽게 이길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슛아웃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또 주셨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만약에 1대1 스코어에서 연장전 끝나고 슛아웃 들어가서 끝나면 슛아웃에서 몇 골을 넣었던 최종 스코어는 2대1이 되고 슛아웃 결승골을 넣은 선수가 슛아웃 위너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슛아웃 위너가 정규골 한 골 넣은 것으로 해서 정규 시즌 포인트가 한 개 올라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이게 근데 IIHF하고 NHL하고 좀 다르다면서요? 예, 룰이 다릅니다. 이제 슈다 위너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까지는 예, 정말 맞게 잘 설명을 하셨고요. 네. 슈다 위너가 정규골 한 골 넣은 걸로 기록이 되는 건 IIHF 룰 상에서는 한 골로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요? 예, 슈다웃 위너 같은 경우에는 한 골로 기록을 해줘요. 개인 기록에도 반영을 해줍니다. 슛아웃 위너는 아니지만 슛아웃에서 넣은 그거는, 선수는 아니고, 네, 아니고 한 명만. 결승골, 이제 예. 게이밍 골이라고 하죠. 그걸 예. 넣은 선수들은 포인트를 하나 쳐줍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고 NHL 같은 경우는 아예 독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누가 이제 슛아웃에서 몇 골을 넣었고 이제 뭐 슛아웃 결승골에서 골만 넣었네 이 정도로 관리를 하고 개인 기록에는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 차이가 있어요. IIHF에서는 일단 정규골 한 골로 인정을 한다는 거 답변 드렸습니다. 본맘님 댓글 봤고요. 감사합니다. 바이킹님 댓글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 콜드에 립스는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콜드라는 건 이제 하덴낫 낫에 립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부진하군요. 토론토 뵙콥 감독이 모처럼 미디어에 두들겨 맞습니다. 5일간 시합이 없을 때 뺑뺑이 돌린다고 했으니 화요일에 봐야죠 하셨고요. 주말에 캐나다 스포츠네트란 미디어에서 기사가 올라왔대요. 만약에 NHL러가 올림픽에 참가한다면 하고 캐나다와 미국 선수를 뽑았어요. 아이고 이런 걸 평창에서 보길 기대했는데 혹 관심 있으시면 기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소개를 주셨네요. 일단 바이킹님 축하드립니다. 네, 미네소타 바이킹스 오늘 기적적인 역전승으로. 예. 토론토는 부진하지만 정말 대단한. 오늘 감동했거든요. 예, 세인츠도 그렇게 또 정말 그 경기 재밌었으니까 혹시나 지금 들으시는 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이플립스의 부진을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승리로 예, 그걸로 싹 그냥 치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씻으실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승리였고요. 예. 어쨌든 그 이야기는 또 여기서 정돈을 하고. 예. 제가 생각했을 때 토론토 이제 미디어나 이런 부분에 제일 문제가 뭐 하나 잠깐 또 수틀리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물어 뜯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빅마켓에 있는 팀의 숙명이긴 한데 좀 토론토는 그거 좀 정도가 너무 심하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다면 당연한 게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 또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더욱 이제 두각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좀 너무 이게 심한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성적 자체를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콜럼버스랑 지금 승점이 동률이고 이 정도로 성공할 거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한 선수들 이제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제 생각에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기 또 이제 스포츠넷 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ESPN 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캐나다, 핀란드, 러시아, 스웨덴, 미국 이렇게 5팀을 꼽아서 NHL 선수가 들어간 이제 쓰면 이런 로스터가 나왔을 거다라는 기사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것도 네. 이제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형장에는 안 옵니다. 예, 예, 안 와요. 됐어요. 예. 여러분이 주신 모든 댓글을 봤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번 131회 선물 받으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분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번 주에도 유일하게 선물 못 받으신 분이 하리모토님이 계시더라고요.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출장을 다다음 주에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예. 지금 대면 킬러웰즈 후드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직 남았군요. 예, 하나 남았는데 이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넉넉한 사이즈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입고 가시면 어떨까? 그 후드티를 입고 경기 관람을 하시고 네, 가셔서 이게 또 어떻게 해서 원샷 잡히면 이게 또 엄청난 효과를 예, 거기까지 그냥 그렇고요. 네. 선물이 또 출장 전에 도착하면은 다행일 것 같고요. 아니어도 평소에 입고 다니시기에는 또 편한 옷이니까 후드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리모토님께 선물 드리고요. 출장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 있을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하인더넷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이분이 컴백을 하시게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비하인더넷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네요. 캐나다 로스터가 발표가 됐으니까 네. 또 현지 소식과 함께 이분의 또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맞는 것 같죠. 네, 캐나다 현지에서 캐나다 아이스하키 대표팀 최종 명단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오늘 또 임시 컴백을 하시게 됐어요. 잠시 휴가를 미뤄두고 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연결합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리고 우리 비하인드넷 청취자분들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까지 또 바로 나오시니까 주시네요. 좀 늦었지만. 예. 요즘에 딸바보로 열심히 살고 계시다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육아랑 제가 하는 그 일에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하키를 진짜 거의 10년 이상 하키를 본 지 10년 이상 됐는데 정말 지난 10년 이렇게 가장 못 본 시즌인 것 같아요, 정말. 네.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공감이 되네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도 육아에 지금 애쓰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캐나다 올림픽 대표팀 명단 발표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또 청취자 여러분께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데 하나씩 얘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캐나다 밴쿠버에 지금 계시니까 캐나다 명단 딱 나왔을 때 현지의 반응이 어떤지부터 좀 떠올리게 됐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팀인데 현지 반응이 어떻던가요? 캐나다 여기 현지 팬들은 NHL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는 사실 올림픽 하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죠. 예. 그냥 단지 NHL NHL의 그런 결정 같은 좀 실망스럽게 여기긴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이렇게 NHL 선수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 대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주지도 않고 있고, 사실 이번 명단 발표되고 나서도 그냥 뭐 반응 보면은 이게 무슨 올림픽 명단이야, 메달이나 딸 수 있을까 하는 반응이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 NHL 플레이오프 시즌에 같이 진행되는 세계 선수권대 대회가 있잖아요. 예. 그 대회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한 1.5군에서 한 1.8군 약간 그 정도 레벨 정도가 출전하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레벨의 선수 명단인데 불구하고 그 대회에도 그렇게 큰 관심을 안 주잖아요. 예. 여기 현재 팬들은요. 근데 뭐 이번 올림픽 명단 보면은 뭐 전성기가 한참 지난 좀 베테랑들, 뭐 아니면은 NHL에서 좀 기대를 못 미쳤던 선수들이나 뭐 무명 선수들이 아무래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글쎄 이런 선수들로 이루어진 그 팀에 큰 관심을 줄 수 있을지 아닐 것 같고요. 물론 98년 나가는 올림픽 전에는 NHL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94년이나 그 전에도요. 예. 하지만 지난 20년간 올림픽에서 드림팀을 계속 내보냈으니까 좀 하키 팬들의 좀 시선이 좀 약간 레벨이 좀 높아져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글쎄 5군, 6군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레벨 수준은 사실 그렇게 관심을 주지 않고 있죠, 사실. 네. 아무래도 NHL 선수들이 다 빠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 몇 번의 올림픽 명단 발표 때와는 사뭇 다른 그런 현지 분위기인 것 같네요. 손상훈 네. 기자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이번 명단이 딱 나왔을 때요? 저도 사실 그렇게 되게 관심을 갖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발표될지 약간 혼자서 궁금하긴 했었는데, 그냥 3일 전에 발표가 떠서 한번 봤더니, 저도 나름 하키를 좀 많이 봤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저도 모르는 선수가 한 2명, 3명 정도 있는 게 좀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NCAA 같은 대학 리그에서 활약하는 좀 유망주들 같은 경우는 미국 명단에서 좀 뽑혔던 것이 있었었는데, 캐나다 명단을 보면 이런 유망주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유망주 보는 재미도 약간 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특히 지난 2017년도 드래프트 전체 4순위 출신 수비수 케일 마카가 하키 캐나다로부터 초대를 받았지만은 대학 리그에 집중하기 위해 거절을 했다고 해서 좀 더욱더 아쉽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포지션별로 선수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네. 골리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명단 골리 포지션을 보면 꽤 익숙한 선수들도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벤 스크리븐스나 뭐 저스틴 피럴스, 그리고 또 케빈 폴린,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세 선수 전부 NHL 팬들이라면 다 이름이 좀 익숙한 선수일 거예요.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벤 스크리븐스인데요. 예. 지난 채널 원컵에서 한국과 경기에서 또 주전골리로 활약을 했었죠. 스크리븐스 같은 경우는 코넬 대학을 나온 NHL 최고 브레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뭐 토론토, 에드먼턴이 뭐 지금은 좀 약간 강팀으로 꼽히기도 하지만은 그 두 팀이 암흑기 시절에 뭐 주전골리에서 백업골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골리로 기억에 많이 남는 선수예요. 예. 특히 지난 2014년도에는 에드먼턴 소속으로 59세이브 셧아웃을 기록하면서 이 기록이 NHL 정규 시즌 최다 세이브 완봉승이거든요. 예. 이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은 KHL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스크리븐스가 주전골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뭐 캐롤라이나의 백업골리였던 저스틴 피터스도 뭐 많이 NHL 팬들한테 익숙한 선수죠. 그렇군요. 벤 스크리븐스는 지난 채널 원컵 때도 선을 보였던 바가 있는데, 이번에 또 네. 2명의 골리가 채널 원컵과 비교해서 새롭게 들어온 지금 캐나다 대표팀입니다. 이번에는 수비 쪽을 보겠습니다. 수비진 명단을 보면 글쎄요, 골리나 공격진에 비해서는 이름값이 다소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NHL에서 100경기 이상 뛰었던 선수가 콜럼버스 출신의 코디 골러버프밖에 없는 게 좀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그나마 좀 눈에 띄는 선수라고 하면은 90년대생 좀 약간 젊은 편이에요. 콜로라도 출신의 스테판 엘리엇이에요. 예. 이 선수가 또 제가 사는 노스밴쿠버라는 지역 출신 선수여가지고 제가 또
나름 그 눈여겨봤던 선수이긴 한데 나름 꽤 그 유망했던 공격형 수비수였지만은 그 콜로라도가 또 그 나름 기회를 주긴 했지만 결국 그 성공하지 못하고 지난 시즌부터는 KHL을 거쳐서 현재는 스웨덴 리그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예. 또 뭐 눈에 띄는 선수라 하면은 그 이번 국대 최연장자인 그 크리스 리, 이 선수 같은 경우는 NCAA 2부 리그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굉장히 그 무명 선수 출신인데 그 유럽 리그로 일찌감치 건너간 이후로 그 유럽 리그에서 좀 이름을 알린 그 대기만 성향 선수로 지난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그 아주 그 여러 NHL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국대에 이름을 올리더니 이제 또 올림픽 명단에도 오른 또 감격을 누리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선수가 또 눈에 띄고 뭐 또 저희 밴쿠버에서 뛰었었던 그 마크 안드레 그라냐니, 이런 선수는 사실 버팔로 있을 때도 꽤 그 유망했던 공격형 수비수였지만은 결국 그 꼽히지 못했고, 아마 이 선수가 글쎄 제가 볼 때는 국가대표 때문에 이번 캐나다 국대의 그 넘버원 수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수비진을 봤고요. 이번엔 공격진을 볼 차례인데, 공격진 면면을 보면 현재 NHL 선수들은 없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꽤 화려한 것 같습니다. NHL 네. 경력 뭐 500경기 이상 출전 경험이 있는 선수들도 상당수 포진이 돼 있는데 베테랑들이 많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선수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꽤나 화려하죠. NHL에서 그 800경기 이상 뛰었던 그 크리스 켈리, 지난 시즌 오타에서도 거의 풀 시즌을 뛰었었죠. 예. 그리고 또 그 NHL에서 또 700경기 이상을 뛰었었던 데릭 로이나 뭐 르네 보크, 이런 두 선수도 그 NHL에서 꽤나 그 좋은 활약을 했었죠. 또 많이 아실 거예요. 뭐 특히 데릭 로이 같은 경우는 그 버팔로가 한창 잘 나가던 2000년대 후반이나 2010년대 초반, 그때 그 버팔로의 1라인, 2라인 그 센터 역할을 하면서 2008년 시즌에는 그 8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거의 올스타급 활약을 했었죠. 예. 그러다가 갑자기 좀 그 30줄에 좀 접어들면서 갑자기 내리막을 타더니 전임맨 신세가 됐고, 결국 그 3년 전에 이제 유럽 리그로 건너가게 됐죠. 아마 이 데릭 로이가 캐나다 국대 1라인 센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예. 또 르네 보크 같은 선수도 그 캘거리 시절 그 2010년쯤인데 뭐 3년 연속 20골 이상을 기록했었던 뭐 베테랑이고, 또 그 이런 베테랑들도 있지만은 한때 그 NHL 최고의 유망주라는 이야기를 듣던 선수들도 끼어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반가웠는데, 특히 그 보이텍 볼스키, 질버트 블레, 이 두 선수는 그 데뷔 전부터 굉장히 그 큰 기대를 받았던 그 특급 유망주 출신이에요. 네. 뭐 우선 볼스키 같은 경우는 그 NHL 데뷔 이후에도 나름 콜로라도에서 한 4, 5년 정도 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그 루키 시즌에 50포인트를 기록했던 게 그 커리어 베스트였을 정도로 그 좀 기대에 붙이지 못했고, 또 질버트 블레, 이 선수는 그 크로스비가 뽑혔던 2005년 드래프트 전체 그 6번 픽 지명이었던 정말 그야말로 초특급 유망주였지만은 전혀 포텐셜을 터뜨리지 못했고 2014년부터 KHL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예. 네, 공격수들의 그 면면이 꽤 화려한 가운데 과거에 한때 NHL 최고 유망주로 꼽혔던 선수들도 이번 로스터에 포함이 돼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손상호 기자님 밴쿠버에 계시고 또 밴쿠버 커넉스 팬이시잖아요. 근데 이번 네. 캐나다 명단을 보면 밴쿠버 커넉스 출신 선수들이 유난히 많다고 하죠. 네, 그 밴쿠버 카낙스 출신 선수가 6명인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반가운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뭐 카낙스에서 굉장히 그 오래 뛰었었던 그 메이슨 레이먼드, 그 맥심 라피에르, 이 두 선수가 당연히 눈에 띄는데,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그 2011년도 그 밴쿠버 카낙스가 준우승 당시 좀 주축 멤버로 뛰었던 선수이기도 해요. 예. 사실 뭐 레이먼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NHL에서 가장 빠른 스케이터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은 약간 좀 그 빠른 스케이팅에 비해 좀 하키 선수답지 않게 너무 말랐고, 그 하키 센스하고 좀 스케이팅 밸런스가 부족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괜찮았다면 아직까지도 좀 NHL에서 잘 뛰고 있었을 텐데 좀 빠른 스케이팅이 좀 아쉬웠던 선수죠. 예. 또 맥심 라피엘 같은 경우는 그 상대 선수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그 에지테이터 타입의 선수로 그 몬트리올, 밴쿠버 등에서 살아있는 센터 역할을 했는데, 이번 그 캐나다 국대에서도 한 뭐 체킹 라인을 맡으면서 뭐 상대 선수들로 굉장히 짜증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밴쿠버 팬분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해주신 선수들 보는 재미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캐나다가 이번 올림픽에서 과연 어떤 성적을 낼 것이냐, 뭐 많은 예상들이 나올 것 같은데, 글쎄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3연패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상호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캐나다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성적 어느 정도 보시나요? 글쎄 뭐 다른 팀 명단을 봐야 또 알겠지만은 사실 캐나다가 그 NHL 선수들이 이제 참여하기 전인 그 98년 이전에는 2002년에 금메달 땄잖아요. 98년에는 그 3등인가 4위에 그쳤지만은 그 2002년 금메달 땄던 게 50년 만에 첫 금메달이었어요, 올림픽에서. 그러다 예. 보니까 뭐 러시아, 그 당시에는 뭐 소련이었겠죠. 그런 팀이 좀 강세였는데 아무래도 이번 올림픽에도 러시아가 아무래도 좀 강세가 아닐까. 압도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캐나다 명단보다는 한 수 정도 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캐나다가 이번에 좀 언더도그 위치가 아닐까 싶고요. 예. 또 미국 명단을 봤을 때 미국 명단은 제가 봤을 때 좀 이것보다 좀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보다도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약간 의심이 들긴 들어요. 또. 예. 그래서 이번 올림픽은 사실 그 4연패, 금메달 4연패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캐나다가 우리와 A조에 같이 속해 있고 우리나라의 세 번째 상대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지난번 채널 원컵 때 한번 붙었잖아요. 그때 비하면 네. 지금 13명이나 이름이 바뀐 명단이기 때문에 또 선뜻 결과를 그렇죠.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의 네. 승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뭐 채널 원컵 때 1피러드 같은 경우는 한국이 굉장히 선전했잖아요. 그래서 뭐 2대1로 앞서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나름 그 캐나다가 그래도 얕잡아보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또 그러다 또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또 다르잖아요. 또 채널 원컵이란 대회랑. 예. 그래서 또 그 채널 원컵 때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네. 한국 대표팀 뭐 홈팀 홈그라운드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좀 더 그 준비를 잘 해야겠죠 아무래도. 네. 네. 오늘 손상호 기자님이 캐나다 밴쿠버 현지에서 캐나다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손상호 기자님 언제쯤 완전 컴백 가능하실까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번 시즌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키를 진짜 많이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 뭐 어떤 팀이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베가스가 왜 잘 나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네. 사실 이번 시즌에 NHL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할 그런 레벨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뭐 우리 이현석 기자님이 뭐 잘해줄 테니까 네. 네 저는 뭐 가끔 껴서 뭐 이런 가끔 좀 껴가지고 이런 토나 한번 달겠습니다. 네. 공감이 됩니다. 저도 요즘에 무슨 영화가 인기가 있는지 예능은 뭐가 인기가 있는지 잘 몰라요.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또 원래 그 모습으로 좋은 내용으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섭 기자와 함께 NHL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HL 핫 앤 낫 먼저 볼 텐데요. 지난 한 주 동안의 NHL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히 정리해봅니다. 연승팀이 꽤 많이 보였던 지난 한 주였어요. 이제 연승 팀이 좀 있네요. 예. 지금 휴식기를 마치고 돌아온 팀들도 연승을 계속 이어나간 팀이 있고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에 연승 기록을 이어나간 팀도 있습니다. 네. 오늘 핫앤낫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오늘 녹음일인 월요일에도 한국 시각으로 월요일에도 승리를 거두면서 7연승을 달리고 있는 바로 이 팀입니다. 캘거리 플레임스를 이제 가장 먼저 꼽아봤고요. 예. 새해 들어서 이 팀이 지금 한 경기도 지지 않으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승리한 상대를 또 봐도 디비전 라이벌인 애너하임, LA 같은 팀들에게도 승리를 거뒀고 템파베이, 플로리다, 캐롤라이나와 같은 이제 동부 강호들에게도 승리를 거두면서 7연승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덕분에 지금 순위도 굉장히 수직 상승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승점이 어느덧 54점으로 퍼시픽 2위 LA의 자리를 탈환을 했고요. 예.
연장 강팀의 이미지를 이어가는 것도 이 팀이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데 이번 7연승 기간 도중에도 연장전에서 2승이 있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연장 슈트아웃을 제외한 연장 기록은 6승 1패라는 또 어마어마한 연장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년 시즌과는 조금 다른 또 연장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캘거리 플레임스입니다. 퍼시픽 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핫 두 번째 팀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팀을 동시에 꼽아봤는데 동시에 4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예. 이 두 팀은 바로 펜실베니아 두 팀을 뽑아왔는데요. 새해 들어서 지금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4연승을 달리면서 승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피츠버그의 경우는 이제 필라델피아 전에 한번 이기고 난 다음에 캐롤라이나에게 한번 이제 대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일랜더스, 보스턴, 디트로이트, 레인저스를 또 차례대로 연파를 하면서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피츠버그전에는 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일랜더스, 세인트루이스, 버펄로, 뉴저지와 같은 두 팀이 이제 동시에 굉장히 올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보스턴이나 세인트루이스를 잡았다는 공통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스타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뭐 크로스비, 말킨, 캐슬이 피츠버그는 동시에 살아나면서 지금 분위기가 올라왔고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쿠트리에, 지루, 뭐 시먼즈 뭐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기세가 오른 점까지 두 팀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양 팀의 순위가 지금 승점 상황이 피츠버그가 51점, 필라델피아가 48점으로 지금 와일드카드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예, 이 두 팀이 또 동시에 오랜만에 플레이오프를 진출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펜실베니아 라이벌 두 팀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가 나란히 4연승의 상승세를 타면서 또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핫 두 팀, 세 팀 총 봤고요. 이제 지난 한 주간 우울했던 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어딘가요? 예, 뉴저지 데블스를 꼽아봤습니다. 뉴저지 데블스요. 예, 뭐 사실 이제 뭐 댓글에서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립스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더 안 좋은 흐름을 보인 두 팀이 있어서 지금 두 팀을 뽑아봤는데 예. 그중 하나가 데블스예요. 지금 뭐 시즌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크리스마스 기점으로 급상승을 하는 팀과 또 급추락을 하는 팀이 또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블스가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연말과 새해 들어서 지금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메트로 디비전 최상위권 싸움을 하던 상황도 지금 옛말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전을 포함으로 6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트로 1위인 워싱턴과도 승점 차가 7점이나 나기 시작했어요. 꽤 나고 있어요 이제. 네, 지금은 상당히 나기 시작을 했고요. 뉴저지 데블스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빠른 공수 전환 이런 부분이 상대 팀들이 어느 정도 대비책을 찾기 시작하면서 좀 공격이 매끄럽지 못해졌고 그 다음에 초중반까지 뉴저지 데블스의 골문을 정말 단단하게 지키고 있던 슈나이더 선수가 지금 연패 기간 동안 세이브 성공률이 90%도 못 미치는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예. 지금 맞물리면서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뭐 올해 전혀 기대를 안 한 뉴저지긴 하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를 나갈 수 있다면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분발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이래저래 풍파가 오기 마련인데 뉴저지 데블스가 그동안 기대 이상으로 정말 잘하고 있다가 최근 요즘 들어서 고비가 온 것 같네요. 뉴저지의 하락세 그리고 앞서 소개됐던 펜실베니아 두 팀의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지금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의 순위는 대혼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메트로 디비전이 모두 지금 플레이오프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지금 무방한 상황인데 예. 점점 또 흐름을 알 수 없게 흘러가고 있네요. 상위 팀들이 부진함과 동시에 하위 팀들이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두 워싱턴이 위에 올라가 있고 2위부터 8위까지 5점 차밖에 나지 않는 메트로폴리탄의 현 상황입니다. 뉴저지 데블스 낮 첫 번째 주인공이었고요. 낮 두 번째 팀 보겠습니다. LA 킹스를 꼽아왔습니다. 예. 예, 뭐 다들 예측을 하셨겠지만 지금 캘거리에도 따라잡힌 상황이고 5일간의 휴식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경기 운영을 못 가져가고 있어요. 1월 이후의 성적이 지금 1승 3패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지금 캘거리, 내슈빌, 애너하임과 같은 지구 소속팀 그러니까 서부 지구에 소속된 팀들에게 패배한 점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승점 상황까지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예. 승점이 지금 53점까지 떨어지면서 베이거스와 9점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캘거리에게도 지금 순위가 따라잡혀 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3위에 위치해 있는데 또 이 3위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세너제이 애너하임도 상당히 지금 기세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반전의 기회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제이크 머슨 선수가 1월 6일부로 지금 부상으로 경기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또 지금 초반 한번 부진이 찾아왔던 LA 킹스가 연승으로 다시 그 부진을 한번 메꿨는데 두 번째 부진이 지금 찾아왔어요.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캘거리가 올라가고 LA가 주춤하고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못지않게 퍼시픽 디비전도 요즘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애틀랜틱 말고는 사실 쉬운 데가 지금 전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또 치열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의 NHL 핫앤낫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NHL 경기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현석 기자님이 준비하신 경기 리뷰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라이벌 팀들 간의 맞대결이군요. 예, 뉴욕 레인저스와 피츠버그 펭귄스의 경기를 뽑았습니다. 네, 이 두 팀이 상당히 지금 순위표에서 딱 붙어있는 상황에서 맞붙은 대결이 됐죠. 그렇죠. 지금 메트로 라이벌이라고도 뭐 어떻게 보면 부를 수 있는 팀이고 승점이 49점. 뭐 오늘 결과로 결과가 바뀌었지만은 49점 팀들 간의 대결이었어요. 예. 두 팀은 플레이오프에서 상당히 자주 맞붙은 적이 있고 스토리라인이 상당히 많은 팀이죠. 이제 뭐 예전에 레인저스 감독이었던 토토렐라 감독이 뭐 정말 뭐 피츠버그의 두 명의 슈퍼스타를 이제 공식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뭐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상당히 이 두 팀은 맞붙을 때마다 좀 치열한 경기가 많이 나오고요. 재밌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경기고요. 저희 녹음일인 바로 오늘 한국 시각으로 15일 월요일, 현지 시각으로 14일 일요일에 있었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전까지 양 팀의 상황은 조금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연승과 연패의 기로에 있었던 두 팀이었는데요. 먼저 피츠버그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와중이었고요. 이 3연승 기간 동안 시드니 크로즈비 선수가 무려 9포인트를 쓸어 담는 또 올 시즌 크로즈비 선수가 상당히 부진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예브게니 말킨 선수나 필 캐슬 선수 같은 경우에도 3연승 기간 동안 각각 6포인트, 8포인트로 상당히 공격에 크게 기여를 한 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세 선수 모두가 올 시즌 경기당 1포인트 이상씩을 득점하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지금 피츠버그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뉴욕 레인저스는 어땠나요? 레인저스는 사실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휴식기 이전에 베이거스에게 지금 접전 끝에 2대1로 패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휴식기 이후에 가졌던 첫 경기에서 아일랜드스에게 7대2로 정말 뭐 크게 대패를 하면서 좀 뭐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그건 사실 이제 팀에 지금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크리스 크라이더 같은 선수들도 지금 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경기 이전에 발표가 된 것이 팀의 주장이자 셧다운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맥도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 출전을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센터인 케빈 헤이즈 선수까지 출장이 불가능한 점 역시 지금 뭐 이번 경기를 꼭 잡아야 하는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었네요. 네. 서로 다른 입장, 다른 분위기로 갈렸던 두 팀이었는데 이 맞대결의 결과 역시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2 피츠버그의 승리로 끝났어요. 피츠버그가 사실 1피리어드 헤른크비스트 선수의 골로 앞서 나갈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흐름이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1피리어드에 레인저스에게 또 이제 연속 득실점을 허용하면서 2대1로 피리어드를 마쳤지만 2피리어드부터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은 이후에 그 주도권을 놓지 않았어요. 그 결과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시몬 선수, 캐슬, 크로즈비, 하겔린 선수가 연속골을 계속 넣어서 5대2로 역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1피리어드에 역전 허용이 있었지만 2피리어드 이후에 재역전승으로 피츠버그가 승자가 됐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눈에 띄었던 점들, 또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패한 팀 뉴욕 레인저스부터 볼까요? 어떤 점들이 좀 있었을까요?
사실 레인저스의 장점이라고 할 이번 경기에서 잘했다는 점은 1피리어드에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좀 하키 기본에 충실한 플레이에서 조금 더 이제 피츠버그보다 잘했다라는 부분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피츠버그 선수들이 이제 지역에 진입을 할 때 블루라인 근처에서 정확한 스틱 체크로 턴오버를 유도를 해서 역습을 이어가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 뒤에서 굉장히 끈기 있는 플레이로 찬스를 계속 이제 이어나가는 이런 부분이 좋았기에 이제 뉴욕 레인저스가 1피리어드에 이제 2골을 넣을 수 있었던 이게 배경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첫 2골이 모두 이런 장면에서 이제 골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 기본을 잘 살렸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키의 기본에 충실했다. 다만 이 피리어드 이후에는 그게 잘 안 됐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피츠버그가 좋았던 점이 또 있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승리로 이어졌을까요? 예, 피츠버그는 뭐 항상 이제 경기 리뷰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속도를 잘 살린 플레이 이런 부분은 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경기에도 잘 드러났고요. 흐름을 좀 확실하게 잡았을 때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이번 경기에서 좀 잘 발휘되었기 때문에 저는 예, 이런 뛰어난 점으로 뽑았습니다. 예. 설리번 감독하에 피츠버그가 경기 흐름을 잡았을 때 확실하게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예,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번 경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피리어드 들어서 시작하자마자 여러 개의 파워플레이를 얻어내면서 슬슬 흐름을 가져오기 시작하더니 그 뒤에는 이제 전방 압박에서 비롯되는 피츠버그 특유의 경기 운영이 살아나면서 45초 만에 2골로 경기를 뒤집어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는 뉴욕 레인저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스탯이 이 피리어드 이후에 슈팅 마진이 19개나 납니다. 이제 피츠버그 쪽으로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 흐름을 잘 탔다 그리고 잘 살렸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스탯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츠버그의 순간 집중력은 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뭐 예전에도 계속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 경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네요. 그 외에 이 경기에서 또 주목했던 부분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눈에 띄었던 부분은 설리번 감독이 크로즈비 선수를 더블 시프트 시키면서 전술적으로 변화를 주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레인저스가 전혀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예. 피츠버그는 지금 팀 내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시드니 크로즈비 선수를 지속적으로 정말 더블 시프트로 기용을 하면서 변화를 많이 줬어요. 첫 라인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 뭐 스프롱 선수나 시몽 선수와도 많이 이제 시프트를 띄었지만 경기 중반 이후로부터는 스피드가 뛰어난 셰리 선수나 캐슬 선수, 뭐 물론 앞 선수들도 뛰어나지만 더더욱 이제 피니싱 능력이나 스피드 부분에서 좀 더 다듬어져 있는 셰리 선수나 캐슬 선수와도 호흡을 맞추면서 이제 레인저스 감독인 알렌 비뇨 감독의 머리를 상당히 아프게 많이 했어요. 예. 이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또 피츠버그 네 번째 골까지 연결이 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이 적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게 메인 셧다운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라이언 맥도나 선수가 부상으로 출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미스매치가 예, 아프게 다가왔었던 레인저스라고 할 수가 있고 네.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정말 전술을 잘 걸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리번 감독의 크로즈비 활용법이 또 빛났던 이 경기였습니다. 피츠버그의 승리로 끝난 이 경기 MVP를 꼽아주셔야 되는데요. 필 캐슬 선수로 꼽아봤습니다. 필 캐슬 선수 이날 어떤 활약이었죠? 예, 뭐 사실 올해 정말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피츠버그에서 52포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뭐 포인트 랭킹 거의 1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선수가 오늘 이제 피츠버그의 세 번째 골을 넣으면서 선수 통산 700포인트 기록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 골이 또 제역전 결승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즈비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내준 것도 1골 1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또 공격을 많이 이끌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700번째 포인트를 정말 본인의 장기인 깔끔한 슛, 빠른 릴리즈 이걸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었고 예, 이 포인트 부분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의 MVP로 꼽아봤습니다. 네. 경기에 제역전 결승골 그리고 개인 통산 700포인트까지 완성한 필 캐슬 선수가 이 경기의 MVP로 선정됐습니다. 피츠버그와 뉴욕 레인저스의 대결, 피츠버그가 4연승을 달리게 됐고 뉴욕 레인저스는 3연패에 빠지게 됐던 결과였습니다. 오늘 경기 리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주에 있는 경기들 가운데 또 안내와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주에도 라이벌 매치가 많다고요? 이번 주는 상당히 라이벌 매치가 많이 잡혀 있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캘리포니아 라이벌전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화요일 세너제이 LA전을 시작으로 토요일에 LA와 애너하임 이 경기가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은 세너제이와 애너하임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라이벌리를 또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아요. 이 팀들이 다 체구가 크고 정말 거친 하키에 능한 팀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어떤 경기들이 있을까요? 그다음 또 유구한 전통을 가진 보스턴과 몬트리올이 이번 주에 2번이나 맞붙는 또 만나요? 일정이, 2번이나 또 잡혀 만난다고요?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뭐 한 번 경기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2번의 경기가 잡혀 있어요. 예. 목요일과 일요일에 이제 펼쳐질 예정이고요. 또 정말 뭐 이번에도 또 의도치 않은 부상 상황이 나오면서 또 상당히 또 경기가 거칠어지는, 그리고 경기 스코어 자체도 상당히 재미있게 흘러갔던 경기였는데 이번 2연전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보스턴 몬트리올 이외에도 토론토 오타와가 이번 주에도 또 맞붙는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날 토론토와 오타와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또 만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금요일 날에는 메트로 지금 상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워싱턴과 뉴저지 이 경기도 예정이 되어 있네요. 지금 최근에 붙었던 팀들이 재대결 매치가 계속 연이어 벌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1월 들어서 그런 대진이 이제 같은 디비전에서의 매치업이 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예. 워싱턴과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이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뉴저지가 안 좋은 흐름을 드디어 끊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매치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경기들을 넣었는데 서부지구 결승전이 될 수도 있고 스탠리컵 결승전이 될 수도 있는 매치업들이 이번 주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베이거스와 내슈빌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베이거스와 템파베이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 다 베이거스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두 팀이 지난번 만났을 땐 제가 기억하기로 모두 베이거스에게 패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홈에서 또 어떤 흐름으로 경기가 이어질지는 좀 궁금하네요. 현 시점에서 동부와 서부 최강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들 간의 맞대결이네요. 베이거스와 내슈빌, 그리고 또 베이거스와 템파베이전 기대가 됩니다. 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많은 주목을 하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HL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비하인드넷 잠시만 쉬었다 갑니다. 비하인드넷 131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랜만에 KHL 소식이 또 들어왔네요. 이현숙 기자님이 KHL 시즌 중간 점검이라고 하면 될까요?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사실 이제 KHL 후반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간 정리라고 이제 제가 제목은 달아놨지만 이제 최후반 정리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시즌 끝나면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KHL이 이제 지난주 끝났죠. 올스타 기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또 휴식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모든 팀들이 50경기 가까이를 치르면서 시즌 거의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플레이오프 그림까지 지금 거의 그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번 조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규리그 각 팀별로 몇 경기 남지 않은 시점이고요. 어느 정도 순위표 정리가 돼가고 있는 지금 시점인데 오늘 KHL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순위표부터 보면 서부 순위 보겠습니다. 스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선두 질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간 어떻게 변화됐나요? 여전히 뭐 스카의 압도적인 페이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126포인트를 벌써 기록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또 중간에 한두 번씩 진 적이 있었습니다. 앞토모빌리스트에게도 한번 발목을 잡힌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126포인트가 말해주는 것처럼 굉장히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를 확정지은 팀이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전에 플레이오프를 확정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서부지구 라이벌인 첼스카가 상당히 페이스가 오르면서 118포인트나 지금 기록을 하면서 많이 따라왔어요. 많이 따라왔네요. 상당히 이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팀의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중간 때 말씀드렸던 지금 요케리트 헬싱키 같은 경우에는 중후반에 한번 부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좀 연패에 빠지면서 그 부진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지금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로코모티브가 88포인트로 4위로 지금 서부 같은 경우에는 이 네 팀이 플레이오프를 확정지은 상황입니다. 스카와 체스카 이 탑2는 여전하고요. 요케리트와 로코모티브까지 일단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상태. 그렇다면 남은 자리를 놓고 또 다투고 있는 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뒷순위 상황은 어떤가요? 예, 지금 남은 네 자리가 정말 혼돈의 지금 상황인데 토르페도와 소치 같은 경우에 지금 80포인트 승점 80점을 넘었기 때문에 요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위, 6위로 약간은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도 아주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 밑을 지금 7위, 8위를 스파르타크와 세베스트랄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팀은 지금 75포인트입니다. 75점, 승점 75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9위 플레이오프 8위를 노리고 있는 9위가 다이나모 모스크바인데 지금 승점 72점으로 굉장히 막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은 이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불리한 상황에 왜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7위, 8위를 하면은 스카체스카를 만나기 때문에 사실상 탈락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계단위로 더 올라가서 6위나 5위는 해야 좀 이변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스파르타크, 세베스트랄, 그다음 다이나모 모스크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위권이라도 1, 2위인 스카체스카가 워낙 막강해 보이기 때문에 7, 8위보다는 기왕이면 5, 6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좋다.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서부지구 상황을 봤고 이번엔 동부지구 순위를 보겠습니다. 동부의 상황은 어떤가요? 동부 같은 경우에는 시즌 내내 정말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크바르스 카잔 팀이 91점으로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아토모빌리스트 팀이 지금 동부지구예요. 그런데 승점이 90점입니다. 1점 차요. 예, 승점이 1점 차인데 지금 3위예요. 그럼 2위도 껴있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니요. 2위가 껴있는 게 아니라 예. 승점은 2위보다 더 높습니다. 높은데 이제 디비전 1위를 이제 성적순으로 전체 1위, 2위를 주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승점을 계속 앞으로 따서 지금 아크바르스를 압박을 해야 되는 위치인데 아토모빌리스트의 승점 상황이 90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팀이 지금 전체 1위 싸움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 같고요. 그 아래는 지금 아방가르드, 넵테이미크, 메탈루르크가 80점, 82점, 81점으로 지금 계속 이제 줄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아래는 이제 트락토르, 살라바트가 78점, 77점으로 이제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잔여 스케줄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은 홈 어드밴티지까지는 확실하게 지금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8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위와 아무르, 하바롭스크 팀 두 팀이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승점 차이가 1점 차이로 8위를 달리고 있는데 아무르가 지금 두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속단을 하기는 이른 상황인데 지금 뭐 승점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지만 동부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균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점 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싸움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로 하바롭스크가 좀 선전하는 부분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두 팀, 뭐 그 전회를 들으셨다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바리스 아스타나와 쿤룬 레드스타스가 지금 이 8팀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이 정말 중반 이후에 상당히 부진에 빠지면서 연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 2연패를 극복을 하지 못하면서 지금 각각 10위와 11위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사실상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은 상당히 어두워진 상황인데 바리스 같은 경우에는 KHL 최고의 창이라고도 할 수 있을 법한 팀이에요. 지금까지 뭐 득점 순위를 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잘 살리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쿨론 같은 경우에는 보이텍 볼스키 같은 이번 캐나다 대표팀에도 들어간 선수를
지금 트레이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은 절반 정도는 포기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스와 쿤룬의 플레이오프 희망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팀 순위를 봤는데 이제는 선수들 개인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포인트 순위부터 볼까요? 뭐 역시 스카 선수들이 강세인 것 같네요. 스카의 공격 자체가 정말 KHL에서도 최고로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인 니키타 구세프 선수와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 이 두 선수가 58, 57포인트로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좀 순위는 떨어졌지만 바리스의 1라인을 지탱을 하고 있는 린든베이나 나이젤 도즈, 이 두 선수가 합쳐서 98포인트나 기록을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네. 팀 성적이 좀 뒷받쳐지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라바트가 조금은 이제 눈에 들어오는 팀인데 리누스 오마르크와 수비수인 필리프 라르센 선수가 각각 포워드, 이제 디펜스맨 랭킹에서 포인트 랭킹 4위와 1위를 달릴 정도로 또 두 선수가 괜찮은 팀에 있는 두 선수가 공격수 수비수 랭킹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좀 눈에 띕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시즌 시작하기 전에 좀 짚어드렸던 부분이었던 시비르 같은 경우가 이 주축 선수들이 지금 체스카 모스크바로 둘 다 이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공백을 스웨덴에서 영입한 두 선수인 알렉산드르 베르스트렘과 파트리크 사크리손의 활약으로 요 두 선수의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꾼 부분, 이것도 좀 눈에 띄는 스탯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비르 팀에 대한 또 그런 모습도 눈에 띄네요. 개인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팀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빛나는 선수들도 있어요. 어떤 선수들이 있나요? 가장 또 눈에 띄는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디나모 리가의 믹스 인드라시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48경기에서 36개의 포인트를 올리면서 지금 대활약 중이고요. 예. 비타지의 알렉산드르 마카예프랑 정말 예전에 NHL을 많이 보셨던 분이라면 버펄로에서 활약이 익숙하실 막심 아피노게노프 선수, 이 선수가 지금 38살인데 또 좀 나이를 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개와 33개의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요. 지금 플레이오프권에 있는 선수들 중에는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의 알렉산드르 호훌초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예전에 보스턴에 있었는데 2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았지만 제대로 기용이 되지 못한 선수인데, 이 선수 역시 지금 46경기에서 40개의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팀 공격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네요. 네. 팀 성적에 비해서 또 눈에 띄는 선수를 짚어주셨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한 팀 더 이제 언급을 드릴 팀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알 수 없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팀이 하나 있는데, 디나모 민스크 팀이 있어요. 이 팀이 지금 서부 10위에 올라 있는데 지금 플레이오프권과도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선수 기록적인 측면에서 좀 눈에 띄는 선수들 2명을 꼽아봤습니다. 한 명은 수비수인데 캐나다 대표로 지금 출전, 이번에도 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르크 안드레 갸냐니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29개의 포인트를 올리면서 수비수 포인트 랭킹 3위를 달리고 있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 또 버펄로에서 작년까지 버펄로에서 활약을 하다가 버펄로 LA 이렇게 NHL 활약을 하다가 넘어온 요나스 앤로스 선수 역시 1227개의 슛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2.5%, 그다음 평균 실점 2.02,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팀 성적과 완전히 상반된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 좀 눈에 띄어서 민스크 팀의 두 선수를 꼽아봤어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캐나다 대표팀 명단에 KHL 선수가 13명, 절반이 넘는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뭐 말씀 주신 마르크 안드레 가니안이라든지 뭐 린든베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올 시즌 KHL에서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나스 앤로스 꼴리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올 시즌에 KHL 참 좋은 꼴리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꼴리들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좋은 꼴리들이 상당히 많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정리 당시에 짚어드렸던 대부분의 선수들이 호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막 추가로 자세히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러시아 국가대표 골리로 소집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일리아 소로킨, 그 다음에 셰스토르킨 선수, 각각 체스카와 스카의 골리죠. 이 두 선수가 모두 93%가 넘는 세이브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면서 앞으로 러시아 골문을 책임질 제목이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고요. 자폴스키나 푸르흐 같은 선수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선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골리가 쿤룬 레드스타스의 마그누스 헬베르 선수와 넵테이미크의 뭐 에조프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도 좀 올 시즌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골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소로킨이라든지 셰스토르킨이라든지 평창 올림픽에서 또 볼 수 있을 만한 후보들입니다. 예, 지금 처음에 언급드렸던 4명의 선수들은 제 생각했을 때는 모두 평창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골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체코 출신의 골리들도 또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요. 예, 체코 사실 NHL 레벨에선 지금 좀 체코 출신 골리들이 아주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골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파블레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상당히 부진한 모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다음 네오비리트 선수도 아주 그렇게 썩 좋진 않죠. 그런데 KHL에서는 체코 골리들이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지금 트락토르의 파벨 프랑쿠즈 선수와 앞토모빌리스트의 야쿠 코바르 선수를 꼽았어요. 프랑쿠즈 선수 같은 경우 31경기에서 94.1%의 세이브 성공률과 동시에 평균 실점 1.95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바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43경기에서 93%의 세이브 성공률, 평균 실점 2.18로 대단한 시즌을 두 선수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도미니크 프루 선수가 지난 채널원컵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면서 체코의 호성적에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국가대표 제가 생각했을 땐 세 자리는 요 3명의 선수가 뽑힐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주전 골리가 누가 될지 이제 그 싸움도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체코의 올림픽 로스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 요 3명의 골리 파벨 프랑쿠즈, 야쿱 코바르, 또 도미니크 프루까지 예상을 해주셨고 이 셋 중에 한 명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군요. 예, 가장 어떻게 출장 배분할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3명의 선수들이 다들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프랑쿠즈 선수나 코바르 선수가 한국전에 나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넘버원은 도미니크 프루 선수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런데 사실 어느 선수가 나오더라도 다들 뛰어난 골리이기 때문에 이 대비책을 또 확실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의 조별리그 첫 번째 상대는 바로 체코입니다. 예. 오늘 KHL 시즌 막바지를 가고 있는 가운데 점검을 해봤습니다. 추후에 정규리그 다 종료가 되고 또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게 되면 또 한번 이현숙 기자님이 또 KHL 소식 준비해 주실 거라도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KHL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잠시 후에 이어가 보죠. 비하인드넷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99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목동 실내 빙상장에서 목동에서 아이스하키 경기가 치러지고 있어요. 1월 10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고 오는 1월 19일 금요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학부 경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현장에 또 박힘찬 PD가 가서 촬영을 하고 또 영상이 올라오신 것을 또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학부 리뷰 간단히 하고 남아있는 경기 안내까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 대학부 같은 경우에는 총 3팀이 나왔는데 한양대가 일단 추첨에 의해서 결승전에 부전승으로 올라가 있었고요. 준결승전에 고려대와 광운대가 붙었습니다. 준결승 광운대와 고려대 경기 최종 스코어 4대1 고려대가 승리를 했고요. 임수현 선수가 선제골 포함해서 2골, 또 박민규, 이재희 선수도 2포인트씩 활약을 해줬네요. 4대1의 스코어가 난 준결승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양팀 다 경기력 부분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왜냐하면 공백기가 길었으니까요. 그동안 쉰 게 많이 티가 났다 싶을 정도로 정상적인 경기는 아니었고요. 좀 개인의 그런 피지컬이나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경기들이 펼쳐졌는데 피리어드를 거듭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팀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갔던 거는 고려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뒷부분에서 이제 좀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면서 좀 더 안정적인 경기를 치러낼 수가 있었고 광운대학교는 뭐 경기 시작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 전혀 자리도 못 찾고 뭐 위치도 잘못하고 패스나 뭐 드리블이나 슛이나 뭐 기본기조차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경기들을 급하게 치러내는 거에 그 부분들이 좀 아쉽고 급한 부분들이었고 그게 또 고스란히 결과로 나왔기도 했고요. 예. 그나마 이제 좀 집중력을 발휘했던 부분은 이날 이제 김민효 골리가 나왔는데 이날 슈팅수가 거의 50개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지만 보면 이게 캐나다 대한민국 채널원급 기록하고 거의 비슷한데 사실점 스코어도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사실점밖에 안 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광운대학교 입장에서는 위안거리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빠르게 좀 더 제정신을 차린 고려대학교의 우세였고 박민규 선수가 이날 또 2포인트를 올렸었는데 계속 지난 유한철배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좀 팀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보여서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광운대와 고려대 준결승 경기였고요. 하이라이트 봤을 때는 저는 광운대도 4골 넣을 만한 찬스가 있었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찬스가 많았는데 이 찬스들이 뭔가 패스 플레이나 아니면 그런 조직력을 통해서 나온 찬스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살책 내지는 광운대 선수들 개개인의 그냥 능력으로 일궈낸 찬스들이다 보니까 합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갈 수밖에 없죠. 준결승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고려대가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고려대와 한양대 결승전을 볼까요? 접전의 양상으로 갔습니다. 고려대가 넣으면 한양대가 따라가는 흐름. 이 피리어드까지 2대2 나란히 갔던 양 팀이었는데 3피리어드 중반에 갈렸습니다. 3피리어드 중반에 고려대 장용원 선수의 골이 다시 고려대에게 리드를 안겼고 이후에 추가골, MT넷 골까지 더해서 최종 스코어 5대2로 고려대가 승리를 거두고 이번 동계체전 대학부 우승팀이 됐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양대학교가 고려대학교와 준결승을 치르고 광운대학교가 부전승으로 결승에 올라가서 경기를 치러냈었는데 만약에 지난 대회 대진이었다라면은 오히려 한양대학교가 더 우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고려대학교는 이미 한 게임을 치러내면서 경기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된 상황에서 나왔었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집중력은 굉장히 좋았고 그런 따라붙는 열의 같은 부분들은 충분히 느껴졌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오래 쉬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두 팀이 준결승에서 만났다라면은 오히려 한양대학교의 승리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았을까, 퍼센테이지가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게 해서 광운대학교랑 결승전을 치렀으면은 오히려 한양대학교가 우승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만큼 뭐 광운대학교보다는 더 집중력 있고 투지 넘치는 경기를 펼쳤던 게 이제 한양대학교였고 뭐 MT넷 골을 제외하고 나면은 뭐 어차피 2골 차이였었고 3피리어드 막판까지 그런 추격하는 과정들은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결정력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경기력이 부족한 게 티가 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그거를 또 뿌리치고 끝까지 경기력을 유지했던 고려대학교의 집중력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장영원 선수의 골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동점 기회나 아니면 역전의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았던 집중력이 고려대학교가 우승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지난 대회, 지지난 대회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양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해 주셨었잖아요. 이번 대회도 고려대를 상대로 예전과는 다르게 좀 많이 좀 괴롭히는 고려대가 진짜 쉽게 이기는 상대가 아닌 그런 또 느낌을 줬네요. 이미 지난 대회 준결승전 때도 한 점차 스코어가 날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박빙의 경기 내용이 펼쳐진 정도였고요. 뭐 동계체전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에서의 이 두 팀의 맞대결을 보더라도 한양대학교가 그냥 순순하게 만만하게 그냥 물러날 팀은 아니라는 거는 이미 다들 아실 것 같고요. 한양대학교가 지금 부족한 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수. 숫자.
네, 이날도 이제 2조 반 정도 되는 숫자만 나왔었고 골리는 서준영 골리 혼자서 지켜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다음 시즌 내년에 이제 새로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보완이 되고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학 레벨에서는 머리 싸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기회에서 맞대결을 펼쳐야 제대로 된 승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또 항상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을 펼쳐내는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양대, 광운대, 경희대 신입생 많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늘 광운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광운대는 이제 머릿수에서는 일단 다 따라왔고요. 네. 예, 일단 이 친구들 실력 끌어올리는 게 그 다음 과제일 것 같고. 고등학교에 선수들 많잖아요. 대학 팀에 비해서는 숫자도 많고. 네, 그래서 한양대, 경희대도 광운대만큼의 머릿수를 그러니까 선수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동일한 선상에서 경기들 대회들을 치러내면은 좀 더 경쟁력 있고 볼만한 경기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 우승팀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려대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새로운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바로 고려대의 신임 감독 김성민 감독인데요. 고려대 출신이에요. 근데 이름이 아시아리그 팬분들에게도 낯이 익어요. 바로 하이원의 골리 코치였던 김성민 코치가 이제 고려대 감독으로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예, 골리 출신인데 감독으로 부임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광경은 아니라고 하죠. 예. 뭐 근데 가깝게 보면 대면 킬러헬즈 케빈 콘스탄틴 감독도 골리 출신이고요. 예. 네, 그렇게 보면 또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김성민 코치가 뭐 골리 코치로서 저희들한테 이제 노출되는 부분들은 많이 없어서 이 아시아리그 미디어데이 때 한번 나오셨죠. 올 이 시즌에. 감독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경기를 펼쳐낼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리그 시즌 전에 미디어데이 때 배우 감독님을 대신해서 김성민 골리 코치가 나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팀에 대한 계획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셨었는데 그 부분들만 챙겨 보시더라도 충분히 하키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계시고 또 자기만의 색깔을 녹여낼 수 있는 감독님이다라는 거는 간접적이나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치러낸 경기들이고 대회다 보니까 뭐 여기에서 100% 나왔다, 뭐 감독님의 색깔이 나왔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뭐 앞으로 이제 다음 2018년 이제 올해 펼쳐질 대학 대회들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녹아져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 2경기이긴 했는데 그동안의 고려대가 감독 자리의 부재가 참 크게 느껴졌잖아요. 지난 시즌 특히 컸죠. 네. 네. 이번에 일단은 새로운 감독이 부임했고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뭐 2경기긴 했는데 감독 있고 없고의 좀 차이가 느껴지던가요? 가장 크죠. 그러니까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벤치에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고요. 네. 저라도 감독님 새로 오셨으면 잘 보이려고 열심히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수들에게는 네. 그런 동기부여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죠. 대학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뭔가 리프레시하고 뭔가 으쌰으쌰 새해가 됐으니 또 새해 첫 대회니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선수들 간에 동기부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고려대가 이번 대회 물론 연세대, 경희대가 빠져 있는 대회였고 단 2경기 승리로 거둔 우승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임 감독의 첫 대회에서 우승이라는 또 타이틀을 또 얻게 돼서 좋은 스타트를 끄는 것 같습니다. 네, 동계시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서울 소속 팀들은 그냥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고 경기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도대회가 있는데 그 도대회에서 우승한 팀만 참가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양대학교가 지난번 이제 경희대학교와의 도대회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경기도 대표 자격으로 참가를 한 대회였거든요. 예. 뭐 그런 것도 좋은데 어차피 5팀밖에 안 되는데 뭐 거기서 또 대표를 가리고 뭐 하는 것보다는 예. 그럴 거면 둘이 합치든가. 선수도 없는데. 경기도 팀 연합팀으로. 예, 연합팀으로. 예, 그럴 거 아니면은 예, 5개 팀 다 나와서 동계체전도 어떻게 보면 이제 4학년 선수들의 마지막 경기인 거잖아요. 네. 예, 현실적인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이 경기를 끝으로 은퇴하는 경기들, 4학년 선수들 은퇴하는 경기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네, 24살의 은퇴란이요. 팀을 구하지 못해서. 네, 그러니까 이미 팀 구한 팀들은 이제 뭐 실업팀 동계체전에 나오겠죠. 네. 네, 그러지 못한 4학년 선수들은 이미 예,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 길에 접어드는 그리고 이제 군대 가는 뭐 이런 수순이고 나머지 1, 2, 3학년 선수들도 예. 일부 선수들만 이제 실업팀에 선발이 되고 나머지 선수들은 대부분은 똑같은 길을 걷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해서 반복하기보다는 예, 좀 더 많은 팀들 뭐 5팀 다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가뜩이나 경기 수도 없는데 이럴 때마다 좀 더 팀들끼리 뭔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예, 이야기들이 오고 나왔으면은 하는 바람도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올 시즌 대학부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 동계체전이 마지막 대회였는데 대학부 대회가 한동안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대회가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전해 들은 바로는 3월 달에 보통 해왔던 대학 선수권이 가을로 예, 가을로요? 예정됐다라고 하고요. 네. 예, 한 5년 전쯤에 그랬었죠. 5년 전까지만 해도 예, 보통 이제 연세대 고려대 뭐 그 정기전이 있으면 그 이후로 대회들이 쭉 몰려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다시 그때 시기로 뭐 돌아간 것 같고요. 예, 경기가 몰아서 많이 있으면 좋죠. 예, 대신에 뭐 여름에도 하고 봄에도 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예. 자, 3월은 좀 너무 이른 감도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쵸, 신입생 들어오자마자 바로 며칠도 하는 안 거니까. 됐는데.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뭐 한 5월부터 한 여름까지 해서 대회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예. 예, 올림픽도 치러낸 국가라면 그 정도는 응당해야 되지 않을까. 대학부 경기 수 많아져야 됩니다. 예, 생각이 있다면 계속 하겠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예,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99회 전국 동계체육대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1월 15일 월요일에 녹음 진행되고 있는데 16일 화요일에 초등부 결승 예정돼 있고 17일 수요일에는 고등부 결승이 또 잡혀 있고요. 그리고 실업부도 시작됩니다. 17일 수요일에 실업부 예선이죠. 대명 킬러웨일즈와 안양알라의 경기 있고요. 18일 목요일에는 실업부 준결승 2경기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19일 금요일이 마지막 날인데 중학부 결승과 이어서 실업부 결승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목동 실내빙상장.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의 또 직관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결승 경기들 그리고 실업팀 경기들은 예, 다 영상으로 담을 계획이어서요. 예, 또 이게 시간 평일 낮 시간대고 하다 보니까 찾아가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예, 그런 분들은 저희 영상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더스포츠에서 영상으로 하이라이트 예정이 돼 있으니까 또 그 부분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재팬컵이 지난 주말에도 있었죠? 예, 재팬컵이 지난 주말에도 이제 2경기가 있었습니다. 예.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니코 아이스박스와 도크 프리빌레이즈가 홈을 바꿔서 2연전을 가졌는데 여기서 1승 1패 이 결과가 나왔어요. 두 네. 팀 다 이제 정규승 1승씩을 이제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6경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나왔는데 벅스 같은 경우에 4경기를 치렀고 이제 벅스와 블레이즈가 4경기씩 치렀죠. 그런데 예. 지금 벅스가 3승으로 9포인트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오즈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즈에게 거둔 2승으로 6점, 그리고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첫 승을 드디어 니코에서 거두면서 3점으로 올라 있고요. 지금 득점 랭킹을 보면 제일 눈에 띄는 선수는 테라오 유리 선수와 후라시 마쿠르 선수 두 선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올 시즌 아시아 리그에서 보여줬던 흐름이 그대로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테라오 유리 선수가 지금 4경기에서 10포인트는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테라오 유리 선수가 좀 독불 장군 스타일이 아주 강한 이런 선수로 인식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8개 어시스트나 올리고 있는 정말 대단한 재팬컵을 보내고 있고요. 후루아시 선수도 4경기에서 4골,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골에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건재한 한 어떻게 보면 좀 아이스박스는 항상 좀 견제를 해야 되는 좀 이런 팀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두 선수를 좀 주축으로 일본 대표팀이 구성이 될 가능성이 큰데 예, 좀 이 선수들은 대비책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재입단 발표가 난 니니메키 선수는 아직까지는 예, 출장하지 않으면서 예,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7, 18일에는 크레인즈와 오지가 구마모토에서 경기를 펼치는 이런 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네요. 쿠마모토에. 어떤가요? 저는 안 가봐서 뭐 저도 어떤 모르죠. 곳이에요? 구마모토. 쿠마모토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동쪽 끝에 있는 두 팀들이 서쪽 끝으로 날아가서 경기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쪽 네. 이제 하키 팬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 2연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땐 사실 또 마냥 좋은 승부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무래도 오지가 지금 이 두 경기에서 이제 이 두 경기에서 이 두 팀도 4경기씩 이제 재팬컵에 참가하는 모든 팀들이 4경기씩 치르게 되는 일정인데 아무래도 오지 입장에서는 예, 12점을 따고 싶을 거예요. 지금 네. 12점으로 올라가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결과도 예,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1일에는 도쿄에서 직결전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예. 예, 모든 팀들이 이제 도쿄에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리그 회의도 이날 도쿄 직결전 때에 처음 이제 회의를 진행한다고 예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의라면 다음 다음 시즌에 대한 시즌에 구상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일본 네 팀 모였을 때 이제 거기서 다 모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대략적인 시즌 운영 경기 수라던가 뭐 용병 제한 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될 예정이라고들 하니까 예, 요 내용도 예, 발표가 되면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 4팀이 치르고 있습니다. 재팬컵 오는 2월 2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130일에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온더스포츠.tv, 페이스북에 온더스포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온더스포츠 검색하시면 되고요. 팟빵과 아이튠즈도 온더스포츠,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에도 온더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열려 있습니다. 영상 자료와 함께 또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132회 녹음은 1월 22일 월요일로 예정하고 있고요. 당분간 1월은 월요일 녹음 체제로 간다는 점 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섭 기자, 박힘찬 PD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131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